雨量은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충청 전북에는 5mm 미만입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태희경입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11월 22일 오늘은 김치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도 이 김치의 날이라는 기념일을 제정할 만큼 김치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김치 수출도 사상 처음으로 90개 나라를 넘어서 93개의 나라라고 하고요. 올해 김치 수출액만 1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김치에 대한 오류도 여전하다고 하네요. 김치의 중국어 표기가 파오 차이로 돼 있거나 김치용 배추 영문 표기가 김치 캐비지가 아닌 차이니즈 캐비지로 돼 있다고 합니다. 김치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제일 맛있는 건 하얀 쌀밥 위에 찢지 않은 김치를 올려 먹는 것 아닐지요.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쌀밥. 멸치볶음 간고등어 조림 참기름을 바른 김구이 명란젓 장란젓 오징어 젓갈에다 살이 꽉 찬 간장게장 너무 짭짭짭짭짭짭짭짭 너무 짭짭짭짭짭짭짭짭 뽀얀 김이 모락모락 무쇠솥 뚜껑은 들썩들썩 뜸까지 잘 들고 나면 뒤적뒤적 쌀밥 빠빠빠빠빠빠빠빠 쌀밥 빠빠빠빠빠빠빠빠 쌀밥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쌀밥 빠빠빠빠빠빠빠빠 된장찌개 싹싹 비벼서 김치를 쭉 찢어 살짝 얹어서 메추리 알장조림 한 알씩 물고서 굴비를 잘 발라 조금씩 곁들여 식어버린 다음엔 잔물에 말아서 식어버린 다음엔 잔물에 말아서 식어버린 다음엔 잔물에 말아서 너랑 둘이 나누어 먹던 쌀밥 빠빠빠빠빠빠빠 쌀밥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KBS 정치부 신선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정치부에서 여당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네. 우선은 정치권 소식 전에 어젯밤 심야에 있었던 이 소식부터 전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북한 주장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고요. 지난 8월에 재발사 실패했고 원래는 10월에 쏘니 11월 쏘니 공언을 했다가 이제 어제 결국 쐈습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합동참모본부 발표입니다. 우리 군이 어젯밤 10시 43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를 해서 백령도 및 이어도 서쪽 공해상공을 통과한 북한 주장 군사정찰 위성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앞서 북한은 오늘 0시부터 다음 달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북한이 예고 기간보다 앞당겨서 기습 발사를 한 건 발사장 인근의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과 함께 또 윤 대통령이 지금 영국 국빈 방문 중인데 그 시점을 또 노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걸 겨냥했던 분석도 예. 있습니다. 예. 군은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 이후 해상에 북한 발사체 탐지와 추적이 가능한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하는 등 감시 태세를 펴왔고 네네. 낙하물 인양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예. 낙하물이 수거가 되면 북한의 기술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최초 발사했지만 2단 로켓 점화에 실패를 해서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킬로미터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예. 이어서 8월 24일 2차 발사 때는 1단부와 페어링은 북한이 예고한 지역과 엇비슷한 곳에 떨어졌지만 2단 추진 단계에서 비정상 비행한 끝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첫 발사 때 그 낙하물을 우리 군이 수거를 해서 한미가 같이 한번 분석해 보니까 위성에 있는 뭐 카메라 수준은 아주 조악한 수준이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북한이 이 정찰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는 조선중앙통신통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위성 정찰로서의 임무 수행을 착수하겠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미 공군 기지죠. 괌에 있는 앤더슨 기지 사진을 찍고 그거를 위성을 통해서 또 수신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성공했는지도 궁금하고 또 우리 정부의 대응은 또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죠. 조선중앙통신이 어젯밤 10시 42분 예.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로켓을 발사해서 네. 군사정찰 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발표가 사실이면 올해 5월 1차 발사, 8월 2차 발사에 실패한 이후에 세 번째 발사 만에 정찰 위성 운반 로켓을 제대로 발사한 겁니다. 야, 근데 이렇게 세 번째 만에 성공했다면 그거 정말 대단한 기술이고요. 그렇지만 또 러시아의 기술이 갔을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요? 우리 정부 대응 이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고요. 예.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을 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예. 효력정지가 된 조항은 군사분계선 주변 일정 구역에서 비행을 금지한 것으로 네네. 그동안 북한보다 우월한 공중정찰 자산을 보유한 남측에 불리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예. 정부의 오늘 조치는 남측이 먼저 남북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살입니다. 예. 1971년 남북 간 최초로 체결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 합의서 이후에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총 258건인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합의만 해놓고 이행되지 않는 등 이미 사문화가 됐거나 북측의 일방적 파기에도 우리 측만 계속 이행해 왔습니다. 네네. 국방부는 9.19 합의로 인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지 용무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까지 발사해서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이고 이게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그 기간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정했는데 이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신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합의 이행 중단을 우리가 먼저 선언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이번 합의를 통해서 북한에서 먼저 깨거나 깨는 행위를 해왔지만은 선언한 건 처음인 것 같고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좀 푼 거는 어차피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공중에서 볼 수 있는 자산들이 없단 말이죠. 우리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것 같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또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또 2단계, 3단계 플랜이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정치권 반응도 궁금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규탄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다른 입장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여야 예. 모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네. 군사정찰위성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네. 다만 여야는 정부가 대응 조치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 내놨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군사분계선 일대 정찰과 감시 비행
비행 재개한다는 정부 결정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정말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도 이번 효력정지 결정이 잘못됐다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하는데 야당이 소홀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이죠.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SNS에서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일부 효력정지를 넘어서 단계별 완전 폐기까지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그러니까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중 정찰 감시 활동뿐만 아니라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예전처럼 재개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태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라고도 했고요. 네. 9.19 군사합의서 효력정지 문제는 북한이 핵무력 법령을 만들었을 때 검토했어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하는 것 잘못된 대응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홍익표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합의는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일각에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걱정을 한다면서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는다고 경계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야의 입장 모두 이해가 됩니다. 특히 9.19 합의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사적 충돌이나 도발이 줄은 것이 맞는지는 한번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고 내일 뭐 국회에서도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고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아마 규탄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직후 성명을 내고 예. 북한의 불법적인 우주 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프로그램과 직접 연관된 기술이 포함이 됐다면서 영내외 긴장을 고조시켜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미 국무부 역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정찰용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는 북한 매체의 주장에 대해서 현재로선 확인을 할 수가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상황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어 발사된 위성이 북한의 주장대로 군사 정찰용인지 또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답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예. 미국 백악관은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은 미국의 안보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대기권을 올리는 이 기술 자체가 맨 위에 위성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달게 되면 무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규탄 성명도 나온 것 같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런 도발 행위를 할 때마다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곤 하는데 뭐 한때 대피령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포착된 직후에 일본 정부는 발사체가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오키나와의 대피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예. 기시다 총리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강행했다면서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가 태평양을 통과한 뒤인 밤 11시 16분 오키나와에 내려졌던 대피 경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예, 예.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발사체가 여러 개로 분리돼서 일부는 중국해에 있는 예고나카 구역 바깥에 또 다른 일부는 오키나와 상공을 통과한 뒤에 태평양에서 예고나카 구역 안쪽에 떨어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와 달리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위성이 궤도에 안착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발사 성패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이 낙하물에 대비해서 유지하고 있던 자위대의 파괴 조치 명령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마스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일관되게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겠죠. 뭐 이 동체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데 불안하지 않을 일본 국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간밤에 대피령이 내려졌다가 해제되기도 했던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설치는 암컷이라고 말을 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네요. 어제까지는 엄중히 경고했다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비상징계라고 하는 표현에 이유가 있겠죠?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은 건데요. 네네. 최고위 의결로 최 전 의원 징계를 긴급하게 결정을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에서 기강회의나 발언 논란 이런 게 당의 부담이고 위기라면서 당이 경각심이 없고 느슨해졌는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하고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도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행사장에 같이 있었던 민형배, 김용민 의원 그리고 어제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느냐라고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위원직을 사퇴한 허영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최강욱 전 의원이랑 이 발언을 할 때 민영배 의원, 김용민 의원은 박수 치면서 같이 웃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징계는 없었고 허영 의원도 없었고요. 오늘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최 전 의원 발언이 어떤 거였냐면요. 민영배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에서 이 김용민 의원과 함께 연 북 콘서트에 참석을 해서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면서 내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은 설치는 암컷이든 암컷을 암컷이라고 하는 분이네요. 사람에 대해서. 네네네. 그리고 최 전 의원이 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연루 혐의도요. 그렇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당원 자격은 유지해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성희롱 의혹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 논평 냈습니다. 민심이 들끓고 있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고작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당사자들을 제명하고 출당시켜도 모자라지만 이번에도 민주당의 동지의식만 빛을 발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어서 게다가 같이 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현역 의원은 감싸며 꼬리를 잘라보려는 심산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남의 당 징계에 대해 적절한지 판단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도 민주당은 과도한 막말 대행진을 벌이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상식 있는 정당인지 되돌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전 의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최고 지도부부터 그동안 막말 릴레이를 계속해 왔다면서 이제 민주당도 제대로 된 상식을 회복하기를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연설도 했던데 저는 그 대목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영국이 비틀즈, 퀸, 해리포터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이 있다면 한국에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그리고 손흥민의 오른발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용도 전해주시죠. 윤 대통령이 의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영국 의회에서 연단에 섰습니다. 내용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140년 전 양국의 첫 조약부터 영국군의 6.25 전쟁 참전 이후 산업화 지원까지 하나씩 언급을 했고요. 이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새로 도약할 거라고 했습니다. 올해 한미 연합훈련에 영국군이 처음으로 참여했고 양국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가 새로 구축되고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은 영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보와 경제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힘을 모을 거라고 윤 대통령 말했습니다. 또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시작해서 공급망과 디지털 협력 기반을 다지고 양국 경제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과 이 세계 곳곳의 분쟁, 국가 간 경제 격차 등 도전 과제에 양국이 힘을 합쳐서 맞서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순핵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안보 경제 협력 강화 문서를 공식 채택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던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관련 속보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가 잘못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상화는 시켜놨다라고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 내일쯤 뭐 현안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원인 분석 좀 됐길 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또 일부 주민센터에서 잠깐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을 처리하는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입니다. 오전 11시 45분부터 약 20분간 서울 등 일부 주민센터에서 관련 업무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점심시간이 되면서 주민등록 서류 발급 수요가 몰렸고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린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시스템 긴급 조치 후에야 복구가 됐는데 해당 시간대에 정확한 접속량 등은 아직 분석 중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 전산망인 세월 오류와 직접 관련은 없다고 했고요. 정부 24 등은 정상 가동됐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야 된다라는 정치권의 요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3일간 멱통이 됐던 세월의 초기 오류 원인은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 등을 투입해서 TF를 꾸렸지만 네트워크 장비 운영 체계를 업데이트한 뒤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만 확인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정부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영국 출장을 떠났고 현지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전산망 오류는 3월 법원 전산망, 6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난주 세월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만 4번째입니다. 국제 소식도 좀 알아볼게요.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소식인데 일단 인질 석방 그리고 일시적 교전 중단 협상이 타결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환영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협상에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지 시각 22일 강요 회의를 열어서 어린이와 여성 등 인질 50명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4일간 교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협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카타르 등이 중재한 이번 협상안에 따라 인질들은 교전이 중단되는 나흘 동안 단계적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인질 10명이 석방될 때마다 교전 중단 기간도 하루씩 연장된다고 이스라엘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인질들은 빠르면 현지 시각 23일 목요일부터 풀려날 것으로 보이는데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맞교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가자 지구 내부로 음식과 의약품, 연료 반입을 위한 수백 대의 트럭 진입도 허용합니다.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받는 가자 지구 주민들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합의를 한 겁니다. 하마스도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가자지구 전 지역에서 군용 차량의 이동을 포함한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협상이 조금씩 이루어지면 전쟁도 좀 종식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강요회의에서 인질 석방은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전쟁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 간 인질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계속됐습니다. 공격은 가자 남부로도 확대돼서 칸 유니스의 한 주거용 아파트가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서 10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북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을 공격해 민간인 8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 지역에서도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참 일어나는 것도 어렵게 일어나지만 끝나는 것도 참 어렵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날씨 소식도 마지막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소설절기인 오늘 한낮은 포근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 불면서 추워진다고 합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2도로 오늘보다 낮고 모레 금요일 아침에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많이 춥네요. 큰 기온 변화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북서쪽에서 구름이 다가온다고 하고요. 수도권은 구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아침까지 중부와 전북엔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오후에도 중부지방에선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부산 1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와 대구 18도, 부산 20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오늘은 좀 포근했고요. 모레 아침엔 좀 많이 춥다고 하니까 요즘에 주변에 그 독감 또 코로나 같이 오신 분들 또 폐렴 증상까지 요즘 많다고 하니까 예방접종도 좀 미리미리 하셔서 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KBS 정치부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산내 방면으로 구안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이서휴게소에서 김제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이후로도 광산에서 산월 사이로 정체고요. 반대 천안 쪽으로는 동광주 일대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서울 방면 정체가 더욱 길어졌는데요. 안성분기점에서 동탄분기점 사이와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부근, 다시 판교분기점 일대와 또 달래내고개부터 반포까지 모두 3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이후 월드컵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도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방화대교부터 지나는 데만 15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구리 시계까지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공동혁신구역입니다. 공동혁신구역 함께하실 세 분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리도 이렇게 바꿔 앉으시는데 순서도 다음번에 좀 바꿔서 소개해드릴까요? 네. 정치권 얘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제까지는 조금 민주당에서 이 정도로 끝내는 건가 싶었어요.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라는 발언. 민주당의 이제 최강 전 의원이 민영배 의원 북 콘서트에서 이런 말을 했고, 민주당에서 당 윤리심판원을 건너뛰고 곧바로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 근데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어제는 민주당 사무총장께서 엄중 경고했다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경고를 했는지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도 SNS 통해서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좀 남기셨었고, 그리고 오늘 6개월 정지를 내렸는데 여당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거 솜방망이다. 그리고 같이 있던 의원들은 왜 아무 말 없느냐. 김용태 의원님. 일단은 뭐 최광학 전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무 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예.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었고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이었고 또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정당이 민주당인데 예. 그랬던 민주당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그러한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악스러웠고요. 예.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어제 뭐 이틀 동안 좀 이 징계권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저 여당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 콘서트의 주최자일까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민영배 의원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동조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민주당이 좀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물쩡 저물쩡 넘어가면 저는 국민들께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향한 심판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요. 확실하게 여기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뭐 경고라든지 뭔가 징계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권 센터장님께는 좀 나중에 여쭤볼게요. 네. 류호정 의원님께만 좀 언제 여쭤볼게요. 저번에는 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인간이 덜 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최강준 의원은 인간되기 틀렸다. 그 큰 차이가 있나요? 네, 고쳤을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이 또 막말 논란이 처음도 아니시고 예. 계속해서 재차 일으키시는 데다가 특히 지금 출판 기념회 시즌인데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모여서 네. 서로가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심지어 현장에 있던 분들이 같이 동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이나 하고 계신 것이 좀 많이 한심해 보였고요. 예. 게다가 이제 그 뒤로 뭐 우리가 뭐 싫어하는 김건희 여사에게 한 것이니까 괜찮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강성 지지자들이 또 해괴한 방어 논리를 또 만드느라 분주하시더라고요. 예. 이 와중에 이제 조직마저도 가만히 손 놓고 있었으면 매우 크게 실망할 뻔했는데 그래도 뭐 사무총장이나 대표가 이렇게 나서서 조금 진화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예. 이제 징계도 내린 것을 보면서 그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다행이다. 생각을 예.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사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조직 문화가 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류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권 센터장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 전 의원에 대한 발언 이후에 민주당의 어제 대응과 오늘 대응 적절성 같이 한번 좀 짚어주시죠. 저는 사실
이번의 경우에는 예. 좀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단호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최강욱 전 의원이 그 전에 짤짤이 발언이라고 알려졌던 예. 그때 제가 비대위원이었어요. 그때 여러 차례로 이 문제를 다루자고 했는데 그때 정말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넘어갔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번에 사무총장이 음증 경고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바로 다음 날 비상징계를 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에 들어와서 비상징계는 본 적이 없어요. 다 윤리심판원 가서 그렇죠. 결정을 했었는데 이것은 최고위에서 바로 조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좀 단호하게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징계해야 되는가 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징계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판받을 지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사실은 누군가 좀 그러니까 제재하거나 예. 이건 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사과를 하자거나 이렇게 했어야 될 전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왜 말이 좀 헛나왔다 싶으면 옆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방금 이거는 하신 말씀은 잘못하신 것 같다. 이런 겁니다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냥 잘못된 발언만 하고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 정도 발언은 공적인 자리에서 해도 되는구나라고 이해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게 하는 게 좋았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 카톡방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그 얘기 안 그래도 들렸어요. 네,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몇 가지만. 이원욱 의원께서 단톡방에서 우리 당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냐 개탄스럽다라고 하니까 민영배 의원이 우리 당이 망가졌다니 모 언론사가 민주당의 기준이냐라고 하니까 또 오영환 의원이 특정 언론 의견이라는 이유로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비판마저 매도하지 말자. 전재수 의원. 그러면 계속 설치는 암컷이라고 하고 다녀야 되느냐. 도대체 몇 번째냐. 쎄 빠지게 부산 사투리죠. 골목길 돌아오면 한 방에 다 말아먹고. 박찬대 의원까지 읽어드릴게요. 실수 없는 게 좋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다. 약간 민영배 의원을 두둔한 듯한 발언들. 그러니까 사실 예. 이 내부적인 공간에서 나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솔직한 어떤 입장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사람들이 더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냥 외부적으로 좀 웃자고 한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정색하시죠. 저 정도 일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는 의원도 있구나라는 것 자체가 충격이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공개됐다고 해서 그 카톡방에서 나눴던 대화만으로 뭐 징계를 운운하거나 이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말과 그래도 폐쇄적이라고 그 생각되는 공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한 말은 좀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여기에서 좀 짚을 점이 그러니까 특정 언론의 논조로 비판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거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당 입장에서 보면 특정 언론이 되게 미울 때도 있습니다. 네. 되게 편파적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사실 비판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당연히 달게 혹은 아니면 쓰더라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한테 계속해서 묻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실수라고 할까요?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그 실수를 반성하고 어떻게 만회하는지에 대한 태도거든요. 근데 민영배 의원이 물론 그 자리에서 뭐 동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어쨌든 주최자였고 예. 본인의 그런 콘서트장에서 본인이 게스트로 모신 전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민영배 의원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다든지 뭐 죄송한다든지 송구한다든지 유감의 표명을 입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두둔하는 듯한 발언들 보이고 특정 논조에 대한 어떤 매체를 하면서 오히려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한 것은 저는 글쎄요 민영배 의원이 과거에 그 위장 탈당 논란으로 헌정 질서도 교란시켰던 분인데 저는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더 큰 어떤 화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의원님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 의견 중에서는 민주당에 있는 왜 여성 의원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뭐 이럴 때만 여성 의원 찾는 거는 뭐 네. 저는 크게 개의치 않은 예, 예. 편이고요. 네. 뭐 목소리 내주시면 좋겠지만 또 아니라고 해서 그분들 갑자기 소환해서 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발언을 한 이제 그 최강욱 의원이 잘못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자리가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위장 탈당을 했다가 돌아온 의원의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에 죄를 지어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 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 이렇게만 해도 제가 보기엔 대단히 좀 괴상한 자리였는데 거기서 말실수까지 나왔단 말이죠. 예. 아마 그 단톡방에서 카톡방에서
메신저 방에서 예. 그래도 이제 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민영배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방어가 가능하려면 예. 별 문제 없었는데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런 구설수에 오르면 저 같으면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나의 북 콘서트가 조금 피해를 입은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예. 와서 수고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영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 때문에 뭐 욕을 먹다니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이런 방어가 가능한 것 같아요. 예. 보면서 최강우 의원님뿐만 아니라 민영배 의원님 주변에 이런 분들끼리 어울리고 있으면 진짜 잘못이 시정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절망적이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 대화의 분위기로 봤을 때 네. 공방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래도 다수가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요거 좀 하나 덧붙일 게 있는데 예. 그 카톡방에서 여성 의원님들이 말을 안 했다는 것이지 오늘 여성위원회에서 논평을 따로 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꼭 그 카톡방에 그 논쟁에 참여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비판 지점은 아닐 것 같고요. 예. 징계뿐만 아니라 최강 전 의원의 사과까지도 요청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잘 반성하는 게 민주당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네. 그 북콘서트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공개된 자리고 예. 많은 대중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발언들을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좀 충격적이었고요. 조금이라도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사석에서 대화를 이분들끼리 나눌 때 도대체 어떤 수준의 어떤 수위의 단어를 나누길래 네. 여기에 대해서 이 공개적인 발언에서 한 것조차도 반성하는 그런 듯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예. 좀 충격적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5천만의 문법을 따르겠다라고 언급했었는데 오늘은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나는 스타 장관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나를 띄운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나를 띄우는다는 것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총선 행보 아닙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1년 반 내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총선과 관계없는 당연히 해야 할 임무다. 총선 관계없는 당연히 해야 할 임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장관께서 이제 5천만의 언어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예, 5천만의 문법. 예, 네. 문법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충분히 장관께서 쓰시는 그 문법이 여의도 문법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요? 여의도 문법과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본인은 다르다라고 예. 이제 차별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본인께서도 충분히 이제 여의도 정치인들처럼 어떤 그런 문법을 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저희 당으로 입당하시게 된다면 예. 충분히 저는 소중한 자산이고 또 당의 간판으로서 충분히 총선에 대해서 어떤 승산이 있는 분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준비도 되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선에 대한 결정이 좀 빨리 섰으면 빨리 어떤 거치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당과 국민을 위한 길일 거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류 의원님도 비슷한 입장이신가? 할 거면 그냥 한다고 빨리 하고 나와라. 뭐 이런 입장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여의도 문법이 아닌데 그래요? 남들이 다 사실은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뭐 주변에서 말들이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장관 업무를 수행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 여의도 문법과 그렇게 다른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예. 뭐 사실 한동훈 장관 말을 살펴보면 뭐 문재인 정부라든가 예. 이재명 대표 아니면 민주당 586 뭐 운동권 정치인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뭐 사실 정치적인 발언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 센터장님 뭐 보태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처럼 말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디지털 성범죄 뭐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장관한테 물으니까 예. 왜 미리 질문 안 주시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렇게 답하지 않죠. 보통 국무위원이면 예.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5천만 국민들의 어법인데 전혀 그렇게 예를 들면 유튜버처럼 말하시잖아요. 네. 당신은 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것이니까 네. 이 말도 틀렸다 사실은. 근데 아마 장관께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시게 되면 예. 저는 기존의 장관을 향했던 질문들이 좀 이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제 입당을 하게 되고 총선 출마가 사실화되면 당장 이제 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예. 이런 정치적인 질문들이 올 텐데 장관께서 어떤 답변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중도 확장성에 영향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할 때랑 분명히 다른 질문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 이준석 전 대표하고
대구 한 번 더 가신다고 26일에? 뭐 제가 없는 자리에서 예. 줌 미팅을 통해 가지고 또 결정이 돼가지고 그래요? 왜 결제 저는 뭐 제 의사와 상관없이 언론에 가게 되는 걸로 이미 나와 있어가지고 서운하지만 따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날 제가 일정이 지금 막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행보에 대해서 당의 개혁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하태경, 이준석, 한동훈이 동지가 된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아직도 저는 당 대표 이준석 전 대표나 이제 전하 용인한테도 우리가 가장 핵심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변화한다는 그 의지고 변화하는 그 의지가 있다라면 저는 충분히 당 내에서 혁신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동지라고 생각하고 동지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그랬어요, 권선생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 굉장히 신선할 것 같다라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신선한 네. 카드인가요? 정권을 줄 리가 없으면서 또 그렇게 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 진영 대 진영 싸움이니까 예. 상대 진영의 누구라도 이쪽 진영으로 오면 뭔가 기운이 막 상승하는 것 같고 하니까 그걸 예.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고 생각하고요. 네. 이상민 의원은 뭐 지금 당장 어디로 가겠다까지 말하신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만 그래서 뭐 더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공식화하겠다. 그리고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앞당기겠다. 당권 수호 의지를 좀 분명히 한 것 아니냐. 거기다가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울산까지 출마를 하게 된다면 현재 지도체제를 그대로 강화하는 거다. 위원님, 김기현 대표는 결국 출마를 하고 지금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는 것으로 갈지요? 아니면은 이뉴한 혁신위원장의 바람대로 어떤 선택을 달리 할 수도 있을지요? 그냥 일단 좀 뛰어보신 거 아닐까요? 뛰어본 사실 것. 어떻게 보면 예. 당 대표가 되신 게 권력 실세들이 어떤 무한 버프를 받아서 되신 건데 예. 그냥 울산에 그렇게 계시겠다 하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선택이 김기현 체제를 강화할 리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비대위로 가기는 싫고 근데 대통령의 뜻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네. 한번 뛰어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예. 지금 뭐 이상민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도 하시는데 뭐 빅텐트 같은 것들. 네. 근데 아직 뭐 본인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비주류도 잘 안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좀 무리하게 이것저것 다 던져 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예. 지금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께서 네. 김기현 대표 한 2주? 3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2주 3주? 네, 그래서 그런 말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시길래 야, 그러면 김기현 대표 곧 물러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현직 당대표를 현직 당협위원장이 곧 물러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이야기가 어쨌건 은연중에라도 나온 걸 보면 그런 기류가 되게 강하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과거에 이제 저희가 비대위로 갔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윤석열 예. 정권 이후에 그 과정을 반추해 보면 대통령실의 의중이 이제 비대위에 있느냐 지도부에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물론 지금 당 대표시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당권을 사수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봤을 땐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 또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느낄 때는 별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저희가 당원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예.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명시해 놓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만약에 비대위로 간다고 하면 당대표 의지와 상관없이 최고위원들이 갑자기 또 사퇴쇼를 하기 시작하면 지난번처럼 얼마든지 또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의 핵심은 대통령실의 의중이 어디 있느냐 예. 이게 현실 정치, 현실 권력 측면에서 그게 좀 중요한 그 방향일 것 같습니다. 하긴 김영태 최고가 많이 당황해 보셔가지고 그거 그죠? 내가 생생하게 해봐서 잘 알아요?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명분 없다고 말씀하면 예. 사퇴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최고위원분들께서 다 사퇴를 선언하셔가지고 그때 기억납니다. 예. 권 센터님 네. 조국 전 법무장관께서 송영길 전 대표와 신당 논의한 적 없다. 네,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조국 전 장관과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네.
이 뭐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구애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 네. 근데 저는 예. 누차히 그런 말씀드리는데요. 탄핵이라고 하는 게 법률적 요건만 갖춰지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건 매우 정치적 행위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송영길 전 대표께서 그렇게 뭐 주장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까지 뭐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의중으로 연결되게 하는 건 저는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선긋기. 네. 아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다수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탄핵으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다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상당한 정도의 혼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번 조금 잘못한 일을 한 대통령을 늘 탄핵해야 된다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의 의견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내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 그리고 대장독 50억 클럽 특검 동시에 다루는 쌍특검 법안 처리 예상이 되는데 뭐 앞당겨서 좀 하려는 분위기도 있고요. 뭐 두 개의 특검법 대통령은 류 의원님 모두 거부권을 행사를 할까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저 당위의 측면을 떠나서 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유명한 그 말이 있잖아요. 누구든 기소를 당하면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이 절단난다라고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사랑하는 부인의 인생을 절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게 이제 가능성인 거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제1야당의 대표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야 하는 것처럼 영부인 역시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혹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또 그다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의 예상은요? 이거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제 자동 상정이 될 거고 예. 본회의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원칙적으로 이제 명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라는 게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그러한 반공정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거에 많은 국민들이 심판을 했던 거고 윤석열 당시 검사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되셨던 건데 과연 대통령은 이제 여사를 향한 이 특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원칙적으로 본다면 뭐 대통령 거부권을 쓰는 것이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예.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쓴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당이 이런 것을 떠나서 개인의 일원으로서는 글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류정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내 가족의 일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가족을 버릴 수는 없는 거고 예.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 복잡한 고뇌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평가를 하기보다는 좀 대통령의 그 결단과 고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지웅 센터장님 의견 듣고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저는 거부권 행사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관되게 본인 가까운 분들에게 위협적인 것은 다 거절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서도 예, 최상병이요. 네. 네네. 좀 본인의 어떤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계속 박정훈 대령을 억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일관되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혁신구역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켈리 클락슨 Because of You. My heart so much misery. I will not break the way you did. You felt so hard. I've learned the hard way to never let it get that far. Because of you, I never stray too far from the sidewalk. Because of you, I learned to play on the safe side so I don't get hurt. Because
it's not too long before you point it out. I cannot cry because I know that's weakness in your eyes. I'm forced to fake a smile, a laugh every day of my life. My heart can't possibly break when it wasn't even whole to start with. Because of you, I never strayed too far from the sidewalk. Because of you, I learned to play on the safe side so I don't get hurt. Because of you, I find it hard to trust not only me but everyone around me. Because of you, I am afraid. I watched you die, I heard you cry every night in your sleep. I was so young, you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to lean on me. You never thought of anyone else, you just saw your pain. And now I cry in the middle of the night for the same damn thing. Because of you, I never strayed too far from the sidewalk. Because of you, I learned to play on the safe side so I don't.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1살 효진이는 요즘 들어 걱정이 부쩍 늘었습니다. 입과 생식기에 궤양이 생기는 베체트병을 앓고 있는 엄마에게 뇌동맥에 꽈리까지 발견된 건데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 한시도 엄마 곁을 비울 수 없는 효진이. 그런 효진이 가족에게 또 하나의 걱정이 늘었습니다. 엄마와 비슷한 증상이 효진이와 동생에게도 나타난 건데요. 병원 검사 결과 두 아이 모두 베체트병 유전 요인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아이들에게 물려준 것만 같아 괴롭고 미안하기만 한 엄마.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효진이네 가족이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그 밖에 경상권 동해안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질 텐데요. 모레까지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산지에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요.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경기 북동부 지역과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시작돼 내일 아침까지 중서부와 전북에 소량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맑은 곳이 많겠는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비나 눈 오는 지역이 많겠고 눈의 양은 1에서 3cm가량이 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추워집니다.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기 시작해서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강풍까지 더해져 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이 돼 중부지방의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지방은 낮 기온 15에서 20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9도 등 6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서울 12도 등 11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바다의 물결도 대부분 해상으로 높아지겠고요. 내일 새벽에 안개 짙은 곳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2.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협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어린이와 여성 등 인질 50명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4일간 교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협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가 복구된 지 사흘 만인 오늘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이 일시 장애를 겪다 복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류 발급 수요가 몰리면서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린 것이 장애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암컷 발언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최 전 의원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의회 연설에서 안보 경제에서 양국이 힘을 합쳐 도전에 맞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북한 주장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고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도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즉각 대응했는데요. 국가안전보장회 NSC 상임위를 열고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정부는 효력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연결해서 북한 주장 정찰 위성 발사 이후 첫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원식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 한미 당국이 분석을 하셨겠지만 북한 주장대로 북한 정찰 위성 발사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일단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궤도 진입했느냐, 그다음에 이제 차후 위성체가 정상 작동했느냐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제 궤도 진입은 북한은 성공이라 주장하고 오전에 일본은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계속 분석한 결과로는 정상 궤도 진입한 것으로 이렇게 좀 1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찰 위성은 정상 궤도에 진입한 걸로 평가한다. 1, 2, 3단 분리하고 모든 것들이 정상이고요. 단분리나 그다음에 속도, 고도 이런 것들이 이런 비행 항적 정보를 볼 때 일단 궤도 진입을 한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고요. 물론 미첩과 최종적으로 다시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최종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자체 평가는 성공으로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1, 2차 평가했을 때 최종 평가 결과와 저희 자체 평가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요. 북한에서 조금 전에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만리경 1호 위성이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촬영 사진을 오늘 수신했다라고도 주장했는데 이 역시 같은 평가십니까? 예, 그거는 과장된 평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궤도 진입하더라도 자세 제어하고 이런데 상당한 기간이 걸려요. 정상적인 정찰 임무 수행하려면 아마 1, 2차 발사에 실패를 하고
3차에 궤도 진입을 하니까 오늘 북한 측 보도 보셨겠지만 김정은이 굉장히 기뻐한 나머지 예. 좀 오버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괌 사진을 찍었니 하는 것들은 그거는 좀 위성 분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으면 첫날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3차 발사였는데요. 지난 1, 2차 발사 때와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 혹은 진일보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1, 2차 모두 엔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엔진이 이제 성공한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8월에 푸틴이 도와주겠다 한 것이 이제 허언이 아님이 증명이 됐고요. 예. 실제로도 저희가 대외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북한이 굉장히 엔진 시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 2차 때보다 이번에 많이 했거든요. 예. 또 10월 달 예측에 한다고 했다가 11월 미룰 중에도 엔진에 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공을 들인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11월 초에 저희 국방부에서 이제 기자간담회 할 때 11월 말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엔진의 진척도로 보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진의 진척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위성체가 정상 작동 여부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러시아가 도와주더라도 단위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진전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과거보다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번 짧게 정리하면은 잘 올라가긴 했지만 실제로 머리에 달려있는 그 위성이 정상 기능을 하는 건지는 조금 더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조금 며칠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이제 천문연에서 전자광학과 감시 체계 그러니까 망원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위성 탐지 포착을 해요. 그리고 항우연에서 위성 전파 수신 안테나를 활용해서 또 위성 위치를 추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미 우주사에서 부기성이 정상 작동 여부를 또 평가를 합니다. 이게 최소 3일 이상 있어야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미가 좀 빠르면 주말 정도 이제 이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는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늦으면 다음 주까지 좀 더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군이 북한 주장 군사 정찰 위성을 단순한 위성체 발사체로만 보기 힘든 이유가 뭔지 또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위협인 건지 청취자분들에게 좀 설명해 주시죠. 두 가지인데요. 북한은 핵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하지 않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또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아니 우리도 위성 발사하는데 북한이 발사하는 건 왜 문제를 삼느냐는데 바로 그 문제를 삼는 것은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고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그대로 이용한 같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북한이 위성을 일단 궤도에 진입했다고 하는 소리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측면에서 엔진 그리고 출력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진일보한 것으로 보고 그것은 우리한테 위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올라간 아까 말한 위성체가 정상 작동이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정찰 감시 능력을 가지는 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북한은 이 공중 감시 능력은 거의 제로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일거에 비행기에 의한 공중 감시도 아니고 우주 감시 역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작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북한이 진짜 주먹도 가졌는데 이제 눈고 가졌다 이렇게 돼서 북한의 어떤 군사작전의 정확성, 적시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부터 우리 군 당국이 예의주시했기 때문에 이 발사 직후의 조치가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NSC 소집부터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이어졌는데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먼저 의결을 한 거고 오후 3시부터 시행이 됐죠. 그러면 효력 정지 이후에 우리 군의 대응은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그리고 왜 이 효력부터 먼저 정지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뭐 달라지는 것은 예. 비행 금지 구역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2018년 9월 19일 이전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 통제하에서 우리 공군 구성군 사령부에서 정한 비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 정해진 원칙들이 있어요.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행기가 우리 정찰기들이 북상할 수 있는 예. 소위 비행 금지선이 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적지역 북한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산 북사면에 있는 북한의 주요 군사 표적을 지금보다는 훨씬 잘 보고 있어서 북한의 임박한 전선 지역의 도발을 감시를 좀 더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다음 이거부터 하게 된 뭐 결정적인 것은 우선 명분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정찰 감시 군사 정찰을 역량을 북한이 늘렸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정찰 감시 능력을 제한하던 것을 족쇄를 풀었다. 정찰 대 정찰 예. 이런 측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9.19 합의 중에서 가장 사실은 우리한테 문제를 줬던 것이 이게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북한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공중의 능력이거든요. 예. 그걸 또 나누면 공중 감시 및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이게 발이 묶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리한테 군사작전에 애로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전방에서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 복원 외에 이후에 네. 전방 지역에서의 우리 군의 정상적인 포사격 훈련이랄지 군사 활동도 전개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지상 적대 금지 구역에 해당되는 예. MDL 중앙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남북 5km 이내에 네.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과 포사격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구절에 예. 그건 아직 효력 정지가 안 됐어요. 예. 그는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예. 사실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게 뭐 똑같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네. 사실은 포사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민가 없는 데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예. 잘 아시다시피 정말 철책 바로 밑까지 민간인 거주 활동들이 농사 짓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대부분 포를 제대로 쏠 수 있는 것이 이 전선 근접한 곳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포사격이 자유로운데 네. 이것도 이제 북한이 전선 지역에서 도발을 하거나 무슨 하고 그다음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계속 어기게 되면 네.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할 수 있도록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북한 주장 정찰 위성이 발사된 직후에 우리 한미일은 최근에 여러 가지 협약도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조 대응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발사 전에 사전에 한미일이 각각 계획된 지역에 이지스함 이런 걸 전개를 했어요. 예. 발사하자마자 이제 추적 감시 공동 작전을 하고 있고 지금도 탐색 인양하는데 공동 이렇게 작전을 서로 공유해가면서 긴밀하게 공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탐색 인양 작전도 시작이 됐군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SCM 때 오스틴 장관과 그리고 또 일본 장관 이렇게 일본 장관은 화상으로 등장했습니다만 한미일이 어떤 이런 미사일 경보 대응에 대해서 실시간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자고 한 것이 이제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2월 이후에는 좀 더 이러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부산에 입항한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함에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문은 어떤? 지금 방금 도착해서 차 타고 지금 국방부 청사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공항. 이번 이 방문은 장관님 방문 그리고 입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올해 한 5번 정도 전략자산이 전개를 했는데 칼빈슨호가 그만큼 지난번에 우리가 워싱턴 선언 이후에 전략자산을 적시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한다. 그리고 동맹의 어떤 억제 노력을 아주 현실을 한다. 이렇게 원칙에 의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항모 같은 전략자산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전개하고 있고요. 칼빈슨호는 그런 의미에서 들어왔고
칼빈슨호가 이제 샌디에고 모항에서 10월달에 출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훈련을 거쳐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주말부터 또 우리 이 군과 함께 연합 해군 훈련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 동맹의 능력을 이렇게 다시 한번 과시를 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예.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았을 때 또 부산에 기항을 하고 있어서 네. 또 남다른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효력 정지가 된 남북 군사 합의 9.19 합의 1조 3항 외에 다른 네. 조항들에 대한 효력 정지 여부는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일단은 북한에 어떤 추가 도발을 하게 되면 예. 나머지 조항도 효력 정지할 생각입니다. 아, 북한이 지상에서 만약에 어떤 대응 도발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9.19 합의 조항을 효력 정지. 도발할 때마다 도발을 안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효력 정지가 순차적으로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 상응하는 걸 순차적으로 할지 예. 이번에는 도발하면 나머지를 다 일거에 효력 정지를 할지는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KBS 1라디오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정치권 현안들 이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포근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옷차림이 좀 얇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좀 활동하기 좀 비교적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동훈 법무장관 행보에 정치권 관심이 좀 많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또 여론과 언론에서 관심을 부추기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제는 대전, 모레는 울산을 찾고 뭐 동훈여지도라는 그림을 누가 그릴 정도로 좀 활발한 행보를 하고 계신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발언도 있고요. 여의도 문법 대신에 5천만의 문법을 쓰겠다. 화법을 쓰겠다. 그리고 오늘은 나는 스타 장관이 아니다. 근데 민주당이 나를 띄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건 사실상 뭐 총선에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되나요? 뭐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도 민주당이 그렇게 등극시키는 면도 있어 보여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예. 5천만 문법 예. 그 얘기도 사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기획해서 한 발언처럼 뉴스만 보면 보이거든요. 예. 그것만 보면 마치 이제 정치권 출마 의지를 본인이 피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실제 이제 그 발언이 나온 배경을 보면 네.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네. 장관님 문법은 여의도 문법과 다릅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의도 300명이 쓰는 그 표현 이런 것들을 여의도 문법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그건 예.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다. 나는 그 사람들이 쓰는 문법 말고 5천만이 쓰는 얘기를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굉장히 이상한 질문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답을 한 것뿐인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그 야당 의원들이 정치하려고 그런다, 출마하려고 그런다 여러 가지 이제 막 해석을 내놓으면서 정치 쇼다 막 이러니까 그냥 출마로 포장이 되고 그렇게 뉴스가 나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조금만 마이크 앞으로 가까이 네네네.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사 탄핵을 거론한 일부 의원들을 향한 발언들도 했는데 화법이 예정보다 더 분명해지고 또 팬덤 프레임을 갖고 선거를 주도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제가 보기에 예. 검사 탄핵을 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비상식적이거든요. 아니 뭐 이제 검사라는 분들도 신이 아니고 예. 인간이기 때문에 검사가 뭐 우리들 눈에 보기에 예. 저 검사가 이 수사를 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네네. 상식적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예. 감찰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이 검사 조금 부적절하니까 교체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맡기면 될 일을 탄핵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다 시스템이 있다. 근데 이제 아주 이제 이 시스템으로도 도저히 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라고 판단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네. 아니면 그 검사의 문제가 파면에 이뤄야 이제 파면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중대한 불법 사유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탄핵이라는 걸 꺼내들 만한데 이게 그렇게 중대한 불법 사유냐라고 물어보면서 예. 근데 문제를 꺼낸 분들의 불법 사유는 굉장히 더 심각한데 아니 뭐 예. 일제 선풀을 국민 세금으로 쓰신 분이 그런 소리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식적인 리액션이에요. 예. 근데 뭐 그 꺼낸 분들이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하신 분들이거든요. 한동훈 장관께서 만약에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역할론도 되게 궁금해해요. 뭐 네. 과연 뭐 지역구로 출마할지 아니면 뭐 험지로 갈지 아니면 뭐 비례대표를 맡을지 아니면 선대위원장 같은 되게 중책을 맡아서 선거 전체를 좀 이끌지. 이 의원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이제 예. 만약에 저한테 조언을 하라고 그런다면 지금 험지 출마 막 불을 지피는 분들이 있어요. 예. 심지어 문제 제가 보기에는 누가 나가도 우리 당 후보로서는 당선이 어려운 곳이 있단 말이죠. 험지가 있고 사지가 있어요. 예. 어느 당이나 네. 어느 당이나 안방이 있고 예.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는 양지가 있지만 누가 공천을 받아도 당선이 어려운 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사지 상대당 입장에서는 양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곳에 가면 거기에 매일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붙어 있어도 당선이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한동훈 장관 가트를 낸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손실이 크죠. 예. 저는 그런 곳은 우리 당 선거 전략으로는 저는 득이 맞지 별로 않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거 말고 그다음 다른 좋은 곳을 보내도 지역구에 나가는 거는 저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지역구라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에 보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공천을 해놓고 그 지역구는 비워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면 그 예. 지역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그 지역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당이 소홀하고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비례대표 후보로 등재를 하되 당선이 뻔한 뭐 2번, 4번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경계번호가 있거든요. 예. 당선이 아슬아슬한. 소위 말해서 간당간당. 아, 네. 나 이번호 받았어 이런 분들이. 아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예. 긴장감을 주죠. 요즘 좀 팬덤이라고 난리잖아요. 예. 한동훈 장관에 예. 대해서는 팬덤이 있다. 예. 그건 뭐 모두가 인정하는 바니까 한동훈 장관을 사랑하는 많은 팬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긴장감을 느끼고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한동훈 장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뭐 긴장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을 설득하고 야당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경계번호를 주고 전국을 누벼서 돌풍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저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근데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 어떤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런 반응들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또 한 장관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좀 양날의 칼일 수 있다. 뭔 말이냐면 중도층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뭐 소위 말하는 MZ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꾸 이러다 보면 정권 심판론이 자꾸 더 부각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한 장관이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집권에 좀 득일까? 뭐 불리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야 어느 쪽에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것도 있고요. 유불리를 좀 따져볼까요? 물론 모든 일이라는 게 예. 플러스만 있고 마이너스만 있고 압도적으로 원사이드한 건 없었다고 그렇겠죠. 저는 봅니다. 네. 세상 만사가 네. 다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죠. 네. 그럼 종합하면 플러스가 더 많냐 마이너스가 더 많냐 그런 거잖아요. 예. 저는 플러스가 더 많다고 보는 게 그러세요? 일단 판을 흔들잖아요. 판을 흔들고 네. 뭐든지 시장에는 신상품이 압도합니다. 재고보다는. 네. 그리고 신상품이 압도할 뿐만 아니라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와서 한 방에 훅 가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 마이너스가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일종의 위스플 띵킹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분들 기대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기대가 성사가 되는 경우는 저도 여러 번을 봤는데 예. 오랜 공직에서 굉장히 이제 곽광을 받던 분들이 예. 그런 기대를 업고 셀럽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에 노출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나오면 정치인이라는 거는 24시간 무한 공개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유리어항에. 예. 근데 이제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서만 공개되다가 그렇게 24시간 유리어항에 던져지면 예.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의 돌발 변수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뭐 누구라고 제가 실명을 하긴 그렇지만 예.
지하철 행보를 하신다고 서민 이제 그 장면을 많이 연출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이제 지하철 발매기에 가셔가지고 발권을 못해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뭐 네네. 그런다든지. 네. 노인 돌봄 시설에 가서 이제 네. 서비스를 하시는데 턱받이를 노인에게 해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턱받이를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급전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근데 1년 반을 이제 한동훈 장관이 노출된 걸 봤을 때 이분은 그렇게 폭락장을 연출하실 분 같지는 않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폭락하게 한 방에 훅 가기를 바라는 분들의 기대가 지금 많은데 일각에서 네. 그런 바람이 성사될 것 같지는 않아요. 원희룡 장관도 잘 아실 텐데 원희룡 장관은 최근에 그랬습니다. 자발적으로 험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또 당을 위해서라면 어떤 도전도 어떤 희생도 하겠다라고 했고 이노한 위원장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 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그 말 듣고 예.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래요? 예. 오. 원희룡 예. 장관이 우리를 정말 감동시키는구나. 예. 그래서 원 장관의 그런 어떻게 보면 도전, 희생 지금 그런 게 국힘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타이밍에 원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산소통 같은 발언을 해줬구나. 그럼 원 장관의 이런 그 목표와 뭐 바람대로 다른 중진 의원들도 원장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동참할 여지가 있을까요? 있다면 너무 감사하죠. 예. 지금 그게 제일 아쉬운 대목이죠. 네. 국힘에는. 네. 그래서 이게 이어지면 정말 국힘은 대박인 거고요.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 안 와도 뭐 그래도 원장관만으로도 충분하죠. 근데 원장관을 이어서 네. 그런 릴레이가 이어지면 정말 국힘으로서는 원군을 얻는 거죠. 아, 네네네.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사실 이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예.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인데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건 네. 친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친윤에서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 더 이제 힘이 날 텐데 원장관은 친윤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을 더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신당 창당에 대한 예고를 넌지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굽히거나 뭐 분명히 밝히진 않았지만은 최근에는 한동훈 장관 향해서도 조금 우호적인 목소리 좀 내고 있어요. 하태경 의원은 한동훈 그리고 이준석 둘이가 연대가 된다면 이번 총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두 사람이 만나면 시너지가 될까요? 혹은 뭐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셨는데 마이너스가 될까요? 사실 시너지가 되게 해야죠. 예. 시너지가 된다면 예. 뭐 총선은 저희가 걱정할 게 없죠. 더 상당히 둘 다 젊은 리더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국힘의 미래를 보수의 미래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예. 한쪽은 약간 보수 성향이 있고 한쪽은 중도를 향한 소구력이 있는 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둘이 만약에 시너지를 낸다면 뭐 저희는 더 바랄 게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대목들도 있지만 네네. 시너지를 내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끌어가도록 해야죠. 각자 갈 길 가게 두면 안 되고. 그건 이제 주변에서 노력해야 될 대목이에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온라인으로는 뭐 지지하는 분들을 뭐 몇만 명 모았다. 뭐 다음 달까지 몇십만 명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전국 행보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창당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대로 더 이상 변화가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가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더 노력하고 가지 않도록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어떻게든 끌어안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가면은 결국 국힘이 손해거든요. 비례정당을 만들 걸로 보이지만 비례정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역구 후보를 내게 되면 수도권이라는 데가 121석의 의석이 있는 데 아니에요. 서울, 인천, 경기를 다 합하면. 근데 거기에서 저쪽 당이 원사이드하게 이기거나 우리 당이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데는 빼놓고 결국은 양쪽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데가 한 48석? 한 50석은 됩니다. 그럼 이 50석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0점 몇 프로 차이로 결국은 승패가 갈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 후보들이 0점 몇 프로 차이로 지고 이기고 피를 말리는 승부를 하는데 거기에 어쨌든 간에 이준석 신당에서 후보가 나와서 그분들이 이기지는 못하지만 우리 표를 0점 몇 프로라도 가져가면 결국 우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50% 중에서 우리가 반을 가져올 수 있었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못 갖고 오면 그게 한 25석은 되는 거 아니에요. 25석이면 우리로서는 어마어마한 출혈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일을 막아야죠. 막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죠.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의 행보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갑니다. 뭐 최근에 국민의힘 혁신위와의 접점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열흘 내로 뭐 12월 전에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본인도 얘기하셨는데 그 결단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당인가요? 그건 제가 모르지만 입당이 되도록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모든 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불법 빼고는 다 해야죠.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지금까지 5선이 되도록 해오신 분이에요. 제가 17, 18, 20대를 같이 해봤습니다. 상임위도 같이 오래 해봤고 굉장히 정치인들 중에서 그 정도 되는 분이 쉽지 않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대전에서도 상당히 막강한 그 득표력을 가지고 있고 뭐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득표력의 그 파급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우리가 모셔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야죠.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웅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이상민 의원이 그냥 입당이 아니라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근데 저는 이제 이상민 의원을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것과 비대위원장은 좀 저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은 최고의사 결정권을 갖는 거거든요. 총선 국면에서. 그 얘기는 공천권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공천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거 국면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당에 어떤 인재가 있는지 우리 당의 사정과 인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금방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최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위험 요인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당을 사랑하지만 우리 당을 잘 모르는 분이 갑자기 외인 구단으로 오셔가지고 총선을 공천을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 이긴 선거를 엉망으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대위원장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 지금 앞서도 저희가 설명드렸지만은 최강욱 전 의원의 그 발언 그리고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관련된 이 일련의 사태들 관련해서 이것이 엄정 대처를 신속히 비교적 한 것이다. 이 정도는 솜방망이다. 거기 같이 있던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좀 물었어야 됐다. 그리고 또 이 암컷 발언 자체에 대해서도 이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제가 그 영상을 보지는 않고 활자화로 된 텍스트를 봤습니다. 여기서 옮기기는 부적절해서 옮기지는 않겠습니다만 단순히 그 단어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텍스트를 전체 봤을 때 인식 자체가 심각하게 저급하고 이런 인식 자체는 이분이 평생을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가진 분이라면 저는 공인의 자리에 나서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평생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의 저는 인식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인식은 평생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형성되어 오신 분인데 그게 단시간에 당원 자격정지 6개월에 그 인식이 고쳐질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고요. 자격정지 6개월 저는 출당도 부족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의 발언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켜켜이 쌓여온 어떤 인생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분이 보면 그 발언 여기서 옮기지는 않겠지만 그게 동물농장에서도 땡땡땡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례도 있어서는 안 된다. 소설에서도 이런 일이 한 사례로도 일어나지 않는데 현실에서는 더더군다나 하나의 사례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에게 여성들이 나서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일상사 돼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례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그분이 공인의 자격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예산 국면이기도 하니까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인 상황에서 여야가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두고 각 상임위에서 9조 정도 더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여야 모두 선거 앞두고 항상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선심성 예산 경쟁을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세수가 벌써 지금 올해 구조 펑크 나잖아요. 예. 내년에도 이 정도 펑크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네. 펑크난 구조에다가 증액이 또 구조되면 이게 뭐 한 거의 20조 가까이가 또 펑크가 더해지는 그렇죠. 거죠. 올해 구조에다가 내년에 20조 정도 펑크가 더해지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심각한 거는 예. 우리나라 헌법 57조에 보면 예.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 예산을 증액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비목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국회가 소위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 행위는 불법을 넘어서서 위헌이에요. 예. 행안위에서 지금 보면 그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돼 있는 네. 지역화폐 증액한 거. 그리고 또 이제 청년 패스라고 돼 있는 거 3만 원만 내면 뭐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그런 부분 예. 등등을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행위들은 사실상 불법을 넘어서서 이건 위헌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리고 뭐 원전 이것도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원전을 추진하는 데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것들을 다 감액했습니다. 감액했고 오히려 탈원전하면서 원전을 대체하려고 했던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거는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거를 삭감해서 왔는데 이 삭감한 것을 지금 민주당은 다수의석이란 이유로 이 재생에너지 예산들을 오히려 또 증액을 했단 말이죠. 예. 국민은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바꿔보라라는 의미로 정권을 교체했는데 국회는 이걸 다 다시 되돌려 놓는 일들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이 정권을 교체했지만 국회에서는 국회 권력으로 국민이 교체한 정권을 다시 역행해서 되돌려 놓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저는 국민들이 이 부분은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20분이 훅 지나갔네요. 네.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나와주세요. 네, 교통량이 많아서인지 돌발 구간도 꾸준히 많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 달성 부근에서는 2건의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지금은 1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더 가서는 남대구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방화대교부터 지나는 데만 15분이 넘게 걸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구리 시계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성수대교 부근에서도 2, 3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앞두고 사고가 나면서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역시나 여파바다 부근으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제 이슈 평론해 주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참 오랜만에 연락드린 것 같습니다. 예. 북한 관련된 소식부터 조금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네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 위성 발사 이후의 평가에 대해서도 해줬고요. 궤도까지는 진입을 한 것 같지만 위성의 쓸모, 효용성, 실제 운용되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했고 정찰 위성이 발사된 직후에 일본의 오키나와 현에 피난 지시가 내려졌었는데 일본은 항상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일본 상황 교수님께서 먼저 좀 분석해 주시죠. 예, 먼저 북한이 이 전찰 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그것보다 앞당 요소 발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놀랐다라는 그러한 반응이 좀 많고요. 원래는 오늘일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 발사를 해버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J 아라트라고 해서요. 전국적으로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경보가 울립니다. 그거는 휴대폰으로 통해서 상당히 크게 소리가 나는데요. 이것은 오키나와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체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J 알아트가 전국적으로 울려가지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전체적인 그 반응은 이게 많이 익숙해졌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보다 그 J 알아트의 소리가 너무 오히려 시끄럽다라는 반응이 조금 나와 있기는 합니다. 오키나와에서는 그 요르자가 모두 일단 중단이 달리는 것을 중지했고요. 그것도 1시간 정도 이후에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아무튼간에 밤이었기 때문에 10시 넘어서 10시 45분 정도에 그 상당히 소동이 빚어졌지만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소동까지는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J 얼럿이라는 게 그 일본의 어떤 재난 상황, 뭐 쓰나미랄지 지진이랄지 북한의 이런 미사일이랄지 각종 도발에 대비해서 전 국민에게 알람 그리고 TV 방송도 자동으로 자막이 나가고 뭐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 것입니다. 기타 뭐 여러 곳에서 그런 J 알아트가 나옵니다. 무선 스피커 같은 것도요. 여러 곳에 그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도 같은 방송이 나옵니다. 한일 관계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미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뭐 한미일 기술 협력도 강조했고요.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에 있어서 양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온도 몇 도인가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몇 도라는 것을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한일 정부 간에서는 상당히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떨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일본 내에서는 이것은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극우 쪽에서는 과연 그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믿을 수가 있는지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일본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일본의 호의적인 정책을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의심 특히 극우 쪽에서는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게 또 정권이 바뀌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걱정은 그 일본 보수파 쪽에서는 상당히 논리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일본이 원하는 것을 많이 관철시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도 굉장히 공들이고 있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국내 지지율은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지금 뭐 20% 초반대까지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뭐 퇴진 위기까지 몰려서 자민당 내부에서는 뭐 사퇴 압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20%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이유, 원인은 뭐라고 좀 진단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키다 정권이 출범된 이후 계속 키다 총리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은 그것은 세금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지지율 하락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세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내야 되는 요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50% 가까이가 됩니다. 수입에 비해서요. 절반이네요. 예, 한국은 그게 그 40% 정도인데요. 한국도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더 부담이 있고 거기에 또 예를 들면 소비세 같은 것은 지금도 10%인데 이게 일본 정계에서는 18%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는 기본적으로 잼성의 말을 잘 듣는 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결국은 현재 일본에 빚이 많기 때문에 DGP의 250% 정도가 일본의 빚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부담. 그것을 치르기 위해서 결국은 증세, 그러니까 세금을 늘리는 정책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라는 불신감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그래서 뭘 해도 본격적인 기시다 총리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그냥 기시다의 후견인 아소 총리도 아소 전 총리, 재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러한 일본의 빚을 줄인다라는 정책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본 정부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시다는 바꿔야 된다. 기시다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 기시다 총리가 사퇴 혹은 퇴진될 가능성도 있나요? 예, 10%대로 혹시 지지율이 내려가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가장 낮은 게 21%인데요. 금방 10%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뭔가 반동한다라는 어떤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 17% 그런 식으로 되어가면 자민당 안에서 기시다 총리면 다음 선거가 있을 때 이길 수 없다라고 하여서 자민당 안에서 총리를 바꿔야 된다. 이러한 소리가 아주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자민당 안에 캐파들이 움직여 가지고요. 이제 사실상 기시다를 완전히 사임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지금 일본 안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도 이렇게 마냥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지율을 좀 반등시키고 반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돌파 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익 성향을 더 강화하는 행보를 할 수도 있다. 지지율 관련해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이 크게 4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사실 올해 불거진 오염수 반유 문제죠. 그리고 네 번째가 독도 문제입니다. 이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 있고 일관된 입장을 한국이 수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본 자민당의 기본적인 반침이고 이게 아베 총리 시절부터 쭉 현재까지 이야기가 되어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는 거의 일본 쪽의 시각에서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바로 독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회부한다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이 동의만 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국은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문제를 다루는 재판소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어떤 이유도 없다. 이게 한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독도를 분쟁으로 보자라는 식으로 의견이 바뀌어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그냥 가서 깨끗이 하자 이 문제를.
그래야만이 한일 관계가 더 개선되는 거 아니냐라는 한국의 여론이 그렇게 될 리는 없고요. 예. 그러나 그 한국 정부의 일각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커진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일본은 그것을 엄청나게 이용할 것이고요. 예. 일본은 그것을 의해서 무르미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국민 또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가도록 두지 않을 거고요. 아마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남아있을 것 같은 이 독도 관련된 카드는 유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네. 교수님, 기시다 총리의 어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네. 한국과 미국과 일본, 한미일은 경제적으로도 또 외교적으로도 특히나 최근에는 안보적으로도 아주 공고한 협력과 공조를 하고 있는데 기시다 네. 총리의 이런 지지율 비상, 지지율 추락, 한미일 공조에도 영향을 줄까요?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는 총리가 바뀐다 하더라도 네. 특히 자민당 정권이 계속하는 이상 앞에 정권이 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개선합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바뀐다라고 해도 한일 관계의 기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든가 일본의 반침이라는 것은 그대로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간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좀 이르고 좀 섣부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예상해 본다면 포스트 기시다, 다음 기시다 총리를 이을 사람은 누가 될지, 뭐 지금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또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 뭐 등등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는요. 일본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자민당 간사장이라는 그 모테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산도 지냈고요. 이 모테기 간사장이 가장 가깝다. 그 다음 총리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편에 있는 기시다 총리하고 대립하고 있는 자민당 내 계파가 있습니다. 그런 계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고이즈미 신지로라든가 이시바 시게루, 고노타로 이러한 사람들은 약간 포스 안에서도 조금 그 진보적인 색채가 있는 분들인데요. 네, 이 안에서도 지금 그 아베 총리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 중에서도 다음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정도 혹은 이 사람들을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민당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세를 모으면 충분히 그 세 사람 중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카이치 사나에는 너무 극우라서 오히려 자민당 안에서 키피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케파가 없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그러니까 좀 약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요거 좀 여쭤볼게요. 지난달에 소위 극우 성향으로 유명한 일본 작가를 중심으로 꾸려진 일본 보수당이라는 신당이 출범했는데요. 뭐 키치프레즈는 그렇더라고요. 반자민당 그리고 강한 일본 이런 걸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신당 출범이 일본의 어떤 정치 지형에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일본 보수당은 혁다 나오키라는 대단히 유명한 극우 작가를 중심으로 전단됐는데요. 역시 이런 분들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했고 극우의 중심이 사라졌다라는 면에서 그것을 메꿔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한 위지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국타이 그러니까 나라의 형태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든가 이러한 상당히 극우적인 45년 이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안에서는 지금은요 보수층의 일각에서 많이 알려졌을 뿐이지 전체 국민들의 60%는 아직은 모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여서 이제 실제로 선거가 있을 때 위속을 얻을 수가 있는지는 진짜 아직은 미지수이고요. 예. 그러나 이 트위터 X를 개설해가지고 포로와가 5만 명 넘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다른 전담보다 많다고 합니다. 포로와만 보면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나 그 주장하는 부분이 벌써 다카이치 사나이라든가 혹은 그 일본 제1당 또 극우 전당이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러한 사람들이 주장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진짜 지금은 화제 거리가 조금 된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기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전체로 보면. 예.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과 함께 한일 관계 또 한미일 관계,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 추락 이유, 또 일본 내 정치권 상황 속속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종신, 성시경이 함께 부른 내일 할 일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